아내가 숨을 잘 못 쉬어요. 네? 1시간이나 걸린다고요? 119 응급차가 도착하는데 1시간. 서울 아파트였으면 5분이면 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린 11억 들인 전원주택에 갇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속, 넓은 정원, 70평 저택, 모두가 부러워했던 이 집이 지금은 감옥입니다. 35년 은행 지점장이었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려요. 평범한 사람에 보이는 사람들이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호입니다. 35년,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은행에 바쳤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지옥철 9호선을 타고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에 떠밀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겨우 회사에 도착하면 상사 눈치, 고객 눈치, 하루 종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지점장님, 이번 달 실적이 부하 직원에 보고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컴플레인 전화 응대. 퇴근은 늘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11시. 샤워하고 침대에 누우면 자정. 그리고 다시 아침 6시 기상. 35년 동안 이런 삶이었습니다. 주말에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30평 아파트 15층.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옆집에서 새어나오는 TV 소리. 아래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전쟁터였습니다. 밤 10시에 퇴근하면 주차 자리가 없어 아파트 주변을 30분씩 돌아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늘 기다림의 연속. 아침 출근 시간엔 10분씩 기다리기 일쑤였습니다. 여보, 나 진짜 이 생활 지겹소. 퇴직 1년 전쯤 제가 아내에게 털어놨습니다. 은퇴하면 어떻게 살 건데요? 아내 명숙이가 물었습니다. 아파트에 그냥 있을 건가요? 아내의 질문에 섬뜩했습니다. 은퇴한 이웃집 아저씨가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9시면 현관문을 나서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두려웠습니다. 할 일 없이 아파트에 갇혀 사는 노인. 그게 제 미래라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야, 너희 우리 집 한번 놀러 와봐. 친구 하나가 초대했습니다. 그 친구는 5년 전에 은퇴해서 경기도 가평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았습니다. 주말에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차로 1시간 반쯤 달려 도착한 곳. 여기야, 여기. 친구가 넓은 마당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층 목조주택, 넓은 잔디밭 마당, 주변을 둘러싼 산과 숲. 들어와,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4m 높이의 통유리창, 그 너머로 보이는 산 풍경. 와,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어때? 좋지? 친구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여기서 사는 게 천국이야. 아침에 산새 소리에 일어나고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고 저녁엔 별 보면서 와인 마시고. 친구의 얼굴엔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 쫓기듯 살던 그 친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진호야, 너도 은퇴하면 이렇게 살아. 아파트에 갇혀있지 말고 시원하게 넓은 곳에서 살라고. 친구의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저렇게 살아요. 전원주택 짓고 자유롭게. 더 이상 아파트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아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보. 피아노 학원 30년 하면서 좁은 아파트에서 숨막히게 살았잖아요. 이제 정말 넓은 곳에서 살고 싶어요. 마당에 꽃도 심고 친구들 불러서 파티도 하고. 아내의 눈에도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부부는 전원주택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TV에서 전원생활 프로그램이 나오면 꼭 챙겨봤습니다. 여보, 저 집 좀 봐요. 정원이 정말 예쁘네요. 우리도 저렇게 꾸며요. 주말마다 부동산 앱을 뒤졌습니다. 전원주택 추천지역, 은퇴 후 살기 좋은 곳,
인터넷 검색 기록이 온통 이것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화제는 늘 같았습니다. 야, 너 은퇴하면 어디서 살 거야? 나? 전원주택 지을 거야. 아파트는 이제 지겹거든. 제 대답에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야, 너 돈 많나 보다? 11억 있으면 충분하지 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퇴직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출근.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신 이 지옥철 안 타도 되는구나. 더 이상 눈치 안 봐도 되는구나. 좁은 아파트에서 답답하게 안 살아도 되는구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점장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후배 직원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전원주택 짓고 여생 편히 살 겁니다.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와, 부럽습니다. 전원주택이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부러움 섞인 목소리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인생의 승리자 같았습니다. 퇴직금 통장에 찍힌 숫자 4억 2천만 원. 3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결과였습니다. 거기에 서울 변두리 아파트 32평 매각 대금 7억 원. 합계 11억 2천만 원. 여보, 우리 이제 정말 부자 됐어요. 아내 명숙이가 통장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30년 운영하다 은퇴한 아내. 그녀도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여보, 이제 남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맘대로 궁전 같은 집 짓고 살아요. 제 말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평생 아파트에서 갇혀 살았잖아요.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주차 싸움하고 층간소음에 스트레스 받고 이젠 정원도 있고 넓은 거실도 있는 집에서 살아봐요. 아무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요. 아내의 목소리에 해방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날 저녁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원주택 추천지역, 은퇴 후 살기 좋은 곳, 검색창에 이런 단어들을 쳤습니다. 화면에 뜬 사진들, 숲으로 둘러싸인 2층 집, 넓은 마당에 잔디밭, 창문으로 보이는 산 풍경. 여보, 여기 어때요? 양평이래요. 아내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양평군 서종면, 서울에서 1시간 30분 거리,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마을. 경치 끝내주는데요? 저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바로 다음날 토요일, 우리는 양평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국도를 따라 달리는데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산이 정말 아름답네요. 공기도 완전 다르죠? 아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야, 이게 진짜 사는 거지. 서울 매연 가득한 공기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개사가 반겼습니다. 네, 땅 보러 왔습니다. 아, 지점장님이셨다고요? 은행 퇴직하시고요? 예, 이제 여생은 여기서 편히 살려고요. 35년 동안 서울에서 쫓기듯 살았거든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요. 제 말에 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요즘 은퇴하신 분들 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서울 생활 지겹다고. 중개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셨습니다. 진짜. 여기가 천국이에요. 서울 1시간 반이면 되고 공기 좋고. 요즘 은퇴하신 분들 다들 여기로 오십니다. 차를 타고 10분쯤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300평이에요. 중개사가 내리라고 손짓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순간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완만한 경사지에 펼쳐진 300평의 땅. 주변은 온통 소나무 숲, 멀리 산 능선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여보, 여기에요. 아내가 제 팔을 잡으며 흥분했습니다. 정말 그림 같네요.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기 얼마예요? 3억입니다. 평당 100만 원이에요. 요즘 이 가격은 정말 싼 겁니다. 중개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땅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보, 여기 거실 만들고, 저기 정원 꾸미고, 2층 베란다에서 저 산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명수가, 우리 여기서 살자. 평생 좁은 아파트에서 답답하게 살았잖아. 층간소음에 스트레스 받고, 주차 자리 없어서 30분씩 헤매고, 엘리베이터 10분씩 기다리고, 이제 진짜 우리 집, 우리 땅에서 살아보자고. 제 말에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여보. 여기가 우리 마지막 집이에요. 더 이상 답답하게 안 살아도 돼요. 자유롭게, 넓게, 시원하게 살아요. 그날 오후, 우리는 계약금 3천만 원을 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과 설렘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은 선택하셨어요. 중개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참,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겨울에 좀 춥긴 합니다. 산속이라 그래요. 하지만 경치는 정말 끝내주시죠? 중개사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에이, 춥긴 뭐가 추워요. 요즘 보일러 좋은데 경치가 좋으면 됐죠. 35년 동안 좁은 아파트에서 갇혀 살았는데 추위쯤이야 뭐 대수겠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내와 저는 내내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꿈이 이루어지네요. 평생 바라던 전원주택. 이제 진짜 우리 거예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수가 집 지을 때 최고급으로 짓자. 어차피 마지막 집인데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집이잖아. 돈 아끼지 말고 제대로 짓자고. 제 말에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11억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제대로 궁전 같은 집 짓고 살아요. 가평에 사는 친구네보다 더 멋지게요.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저 벌써 그 집에서 사는 상상이 돼요. 아침에 산새 소리 들으면서 일어나고, 마당에서 텃밭 가꾸고, 친구들 불러서 파티도 하고, 더 이상 엘리베이터 기다릴 필요도 없고, 주차 걱정도 없고, 층간소음 스트레스도 없고, 아내의 목소리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그 설렘이 얼마나 빨리 악몽으로 변할지, 그 300평의 땅이 제 인생의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건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70평짜리 2층 주택을 짓고 싶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되세요? 6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 그 정도면 정말 좋은 집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저는 미리 준비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고급 전원주택 사진들, 이런 느낌으로요. 통유리창으로 전면 뚫고, 거실은 최대한 넓게, 대리석 바닥 깔고요. 가평에 사는 제 친구네 집처럼요. 아니, 그것보다 더 멋지게요. 건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멋진 집 되겠네요. 그런데 사장님, 통유리창은 경치는 좋은데 겨울에 단열이 좀. 아, 단열재 좋은 걸로 넣으면 되죠. 제가 자신 있게 끊었습니다. 돈은 있으니까 최고급으로 하세요. 평생 살 집인데 제대로 지어야죠. 이제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싶어요. 건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양평 땅을 찾아갔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기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철근이 올라갔습니다. 벽이 세워졌습니다. 지붕이 얹혀졌습니다. 하나하나 완성되어 가는 모습, 그것을 보는 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정말 멋지게 되고 있어요. 아내도 매번 감탄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야, 진호야. 너 대박이다. 이거 완전 재벌 저택인데? 은퇴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친구들의 부러움. 그것이 제 자존심을 더욱 높였습니다. 에이, 이 정도는 해야지. 35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는데 이제 써야지. 언제 써? 저는 더욱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대리석도 최고급으로, 주방 시스템도 독일제로, 조명도 디자이너 제품으로,
욕실 타일도 이탈리아산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당초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6억이 7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구와 가전제품까지 1억 5천이 더 들어갔습니다. 여보, 예산을 좀 초과했는데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평생 살 집인데 조금 더 들어가도 돼. 이왕 짓는 거 제대로 짓자고. 저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1억 2천에서 10억, 9억, 8억. 그리고 마침내 2020년 9월 15일 드디어 집이 완성됐습니다. 총 투입 비용 땅 3억, 건축비 7억, 인테리어 1억 5천, 합계 11억 5천만 원, 대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통장 잔고 0원. 하지만 그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연금이 월 300만 원 나왔으니까요.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 궁전이 완성됐어요.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답답한 아파트는 이제 안녕이에요. 아내가 기뻐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인생 2막이 시작이야.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사장님, 완공됐습니다. 건축사의 전화를 받고 저는 아내와 함께 양평으로 달려갔습니다. 300평 땅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 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층 목조 주택, 흰색과 베이지 톤의 외벽, 4m 높이의 통유리창. 여보, 정말 멋있어요. 아내가 제 팔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천장 높이 5m의 거실, 대리석 바닥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소나무 숲. 이게 정말 우리 집이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일제 시스템 키친, 최신형 빌트인 가전제품들. 명수가 여기서 요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여보. 친구들 불러서 파티해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주 침실, 드레스룸, 넓은 욕실, 작은 방 2개는 손주들을 위한 공간. 베란다로 나가니 산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여보, 여기서 커피 마시면 천국이겠네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그 집에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울어요? 응. 너무 행복해서. 이제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다니. 다음 주 토요일, 집들이를 열었습니다. 친구 20명을 초대했습니다. 야, 진호야. 집 진짜 대박이다. 이거 완전 재벌 집인데? 친구들의 감탄사가 끝이 없었습니다. 마당에서 한우를 구워냈습니다. 아내는 피아노를 쳤습니다. 쇼팽의 야상곡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숙 씨 정말 멋있어요.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 8시, 친구들이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정말 부럽다. 너 진짜 인생 잘 산 거야. 이게 성공한 인생이지.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 주간, 나무를 30그루 샀습니다. 매화, 자목련, 산수유, 배롱나무, 정원사를 불러 심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아내가 고지서를 보며 놀랐습니다. 가구, 가전, 나무, 인테리어, 소품. 생각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괜찮아, 다음 달부터 연금 나오잖아.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9월 말, 첫 가스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35만 원. 여보, 가스비 35만 원이래요. 9월인데 35만 원? 아직 난방도 안 틀었는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10월이 왔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보일러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잘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보, 난방 틀었는데 왜 이렇게 추워요? 통유리창 때문이었습니다. 온도계를 봤습니다. 실내 온도 18도. 보일러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2시간 후에야 거의 20도. 전기장판을 추가로 깔았습니다. 10월 말, 가스비 고지서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52만 원. 뭐?
10월인데 아직 겨울도 안 왔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LPG 배달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통유리 주택이시죠? 그럼 정상입니다. 겨울 되면 진짜 시작입니다. 배달 기사의 말에 섬뜩했습니다. 겨울엔 얼마나 나올까요? 한 달에 80만 원은 각오하셔야 해요. 뭐? 80만 원? 통유리는 열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11월이 왔습니다. 마당의 잡초가 무성해졌습니다. 주말마다 잡초를 뽑았습니다. 2시간을 뽑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여보, 허리 아파요. 아내가 신음했습니다. 나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62세와 65세의 몸. 육체 노동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초기를 샀습니다. 토요일 오전, 예초기를 돌렸습니다. 30분 만에 팔이 저렸습니다. 1시간 후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수억 원의 자산을 굴리던 내가 고작 마당에 잡초 하나 이기지 못해 쩔쩔매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대차대조표가 시뻘건 적자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원관리업체를 불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방문, 또 고정지출이 늘었습니다. 나무들도 병충해가 생겼습니다. 조경업체를 불러 약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또다시 매달 나가는 돈. 11월 말, 가스비 고지서, 68만 원. 여보, 68만 원이에요.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 겨울도 안 왔는데 불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지출 예상, 가스비, 생활비, 정원관리, 나무관리, 차량 유지비, 통신비, 보험, 합계가 연금 수입을 넘어섰습니다. 여보, 매달 마이너스예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아직 겨울도 안 왔는데 저도 식은땀이 났습니다. 일단 겨울나고 생각하자. 하지만 마음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먹어치운다는 것을. 그날 밤 70평 저택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꿈의 집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소나무 숲? 아름답지만 왠지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2020년 12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여보, 좀 춥지 않아요? 아내가 겉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보일러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14도.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보일러 온도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16도. 2시간이 지나서야 18도. 여보, 이상한데요? 11월보다 더 안 올라가요. 통유리창 가까이 가봤습니다. 손을 대는 순간, 차가워. 유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바깥 찬 공기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거 단열이 안 되는 거 아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보일러는 계속 돌아가는데 온도는 안 올라가고 거실 중앙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창가 쪽은 엄청 추웠습니다. 여보, 우리 침실로 올라가요. 2층 침실로 갔습니다. 침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불을 두껍게 덮었습니다. 전기장판을 최대로 켰습니다. 그래도 발이 시렸습니다. 명수가 내일 창문에 뭐 좀 붙이자. 단열 뽁뽁이 같은 거. 다음날 마트에서 에어캡을 샀습니다. 통유리창에 하나하나 붙였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겠지?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12월 중순, 한파가 왔습니다. 밤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보, 너무 추워요. 아내가 패딩을 입고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도 두꺼운 점퍼를 걸쳤습니다. 집안에서 외투를 입다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보일러를 24시간 가동했습니다. 꺼지지 않게 계속 돌렸습니다. 가스통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가스통 또 주문해야겠어요. 벌써요? 일주일 전에 채웠는데. 네, 벌써 바닥이래요. LPG 배달 기사가 왔습니다. 사장님, 겨울이라 소모가 빠르죠?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통유리 주택은 다 그래요. 열이 빠져나가니까. 기사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12월 말 가스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82만 원. 여보, 82만 원이에요. 아내에게 고지서를 보여줬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아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12월인데 82만 원? 1월, 2월은 더 추운데 얼마나 나올까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금이 300만 원, 가스비만 80만 원이 넘으면 생활비가 20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여보, 우리 좀 아껴야겠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난방을 줄이자. 침실만 틀고 거실은 끄자. 거실 난방을 껐습니다. 침실 하나만 따뜻하게 했습니다. 거실은 차가운 냉장고가 됐습니다. 여보, 거실이 너무 추워요. 발도 못 붙이겠어요. 대리석 바닥, 예쁘지만 엄청 차갑습니다. 맨발로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꺼운 양말을 신고, 슬리퍼를 신고, 그래도 발이 시렸습니다. 비싼 공사비를 주고 대리석을 깔았는데 정작 발도 못 붙이네. 허탈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던 통유리창, 지금은 원망스러웠습니다. 차라리 벽으로 막을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1월, 더 큰 한파가 왔습니다. 기상청에서 한파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밤 기온 영하 18도,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화장실 물이 얼었습니다. 수도관이 동파될까봐 밤새 물을 조금씩 틀어놨습니다. 여보, 수도관 터지면 큰일 나요. 그럼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침실에서만 생활했습니다. 거실은 아예 포기했습니다. 텅 빈 넓은 거실, 그 공간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70평이 뭐가 좋다고. 아파트가 훨씬 따뜻했는데.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파트는 늘 따뜻했습니다. 보일러만 틀면 금방 따뜻해졌습니다. 층간소음은 있었지만 적어도 춥지는 않았습니다. 1월 말 가스비 고지서 열어보기가 두려웠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뜯었습니다. 95만 원, 95만 원, 거의 100만 원이잖아.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망해요. 연금으로 못 살아요. 가스비만으로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아내의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저도 공포스러웠습니다. 연금 300만 원 중 가스비 10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정원 관리, 나무 관리, 차량 유지비, 통신비 다 합치면 연금을 초과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도 못 버티겠는데? 식은땀이 났습니다. 여보, 난방을 더 줄여요. 하루에 4시간만 틀어요. 난방 시간을 줄였습니다.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 나머지 시간은 꺼뒀습니다. 낮 시간엔 패딩을 입고 지냈습니다. 집안에서 외투를 입고 사는 삶. 이게 무슨 삶인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2월. 가장 추운 달이 왔습니다. 난방을 최소로 줄였는데도 가스비는 85만 원.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봄만 오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자. 아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봄이 와도, 여름엔 냉방비, 가을 지나면 또 겨울. 끝없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별. 예전엔 아름다웠습니다. 지금은 그저 차가웠습니다. 11억으로 뭘 산 걸까? 집을 샀나? 고통을 샀나?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흐느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전원주택 살자고 했잖아요. 아니야, 나도 좋다고 했잖아. 우리 둘 다 몰랐던 거야.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수조 원의 대출과 이자를 계산했던 내 머리가 고작 한 달 가스비 앞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창밖의 하얀 눈. 예전엔 낭만이었습니다. 지금은 공포였습니다. 눈이 올수록 가스비가 올라갔으니까 2월 말 폭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여보, 눈 많이 온대요. 아내가 날씨 예보를 보며 말했습니다. 설마 얼마나 오겠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300평 마당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 여보, 눈 좀 봐요. 차도 못 빼겠어요. 집 앞 비포장도로 눈이 50cm는 쌓였습니다. 제설차가 올까요? 여긴 안 와요. 시내도 아니고. 마을 사람이 말했습니다. 직접 치워야 해요. 삽을 들었습니다. 300평 마당과 집 앞길.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만에 숨이 찼습니다. 30분 후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으윽,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무리하지 마세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치우지 않으면 완전히 고립됩니다. 병원도 마트도 못 갑니다. 2시간을 퍼냈습니다. 겨우 차 한 대 나갈 길만 뚫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몸이 쑤셨습니다. 파스를 온몸에 붙였습니다. 66세에 이걸 어떻게 감당해? 눈물이 났습니다. 3월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여보, 이제 봄이에요.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봄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마당의 잡초가 폭발했습니다. 300평 마당 전체가 초록색 물결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예초기를 돌렸습니다. 윙윙윙. 2시간 만에 주저앉았습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허리 디스크 초기 단계입니다. 의사의 진단.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양평에서 서울병원까지 왕복 3시간. 결국 정원관리업체에 전화했습니다. 비용이 2배로 늘었습니다. 4월 나무 30그루에서 애벌레가 나왔습니다. 약 처리해야 합니다. 매달 2번씩 해야 해요. 조경업체의 말. 또 고정지출이 추가됐습니다. 5월 아내가 계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쿵.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무릎 연골이 손상됐습니다. 2층 집에 사시죠? 1층에서 생활하세요. 아내는 1층 작은 방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2층 주 침실은 텅 비었습니다. 70평 집인데 쓰는 공간은 20평도 안 되네. 6월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밤 똑똑 2층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붕이 새요. 지붕 수리 업체를 불렀습니다.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 잔고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7월 정화조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정화조 청소해야 합니다. 업체 직원의 말. 또 하나의 고정 지출이었습니다. 8월 폭염이 왔습니다. 통유리창이 온실이 됐습니다. 실내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에어컨 2대를 풀가동했습니다. 전기세 폭탄이 예상됐습니다. 겨울엔 가스비, 여름엔 전기세. 마당의 잔디가 말라 죽었습니다. 호스를 끌고 나가 물을 뿌렸습니다. 1시간을 뿌려도 끝이 없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이게 무슨 낭만인가? 이건 그냥 노동이잖아. 밤마다 파스를 붙였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여보, 우리 늙었어요. 이 집 관리 못하겠어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9월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부품 교체해야 합니다. 산속이라 출장비가 좀 비쌉니다. 또 수리비, 또 통장 잔고 감소.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년 전보다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가스비, 전기세, 정원관리, 나무관리, 각종 수리비, 병원비. 여보, 이러다 돈 다 떨어져요. 아내가 떨었습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저녁, 마당에 서서 집을 바라봤습니다. 예쁜 집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던 집. 하지만 이제는 저를 옥죄는 감옥 같았습니다. 11억으로 감옥을 샀구나. 등 뒤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팔까요? 서울로 다시 갈까요?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응, 생각해보자. 어느 날 새벽 3시, 여보, 여보.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왜 그래?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아내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명수가 불을 켰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19 불러야겠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19입니다. 아내가 가슴 통증을 호소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네, 출동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산길이라서요. 얼마나 걸려요? 1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20분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였다면 5분이면 왔을 텐데. 여보, 괜찮아. 곧 온대.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제 손도 떨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여보, 너무 아파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아내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명수가 버텨. 조금만 버텨.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다. 왔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구급차가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비포장도로 구급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빨리, 제발 빨리, 속으로 외쳤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세요? 구급대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요. 아내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혈압이 높습니다. 빨리 병원 가야겠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양평병원요? 아니요, 서울로 가주세요. 여기선 못 믿겠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도 뒤따라 차를 몰았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서울대학병원 응급실. 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검사 중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협심증 증상입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어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산속에 사시죠? 네. 응급 상황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119가 늦게 오는 곳은. 의사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내는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매일 서울로 왕복했습니다. 양평에서 서울까지 하루 3시간을 차 안에서 보냈습니다. 퇴원 후 통원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 서울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어요. 차만 타면 토할 것 같아요. 아내가 지쳐갔습니다. 저도 지쳤습니다. 운전만 6시간, 병원 대기 시간까지 하루가 다 갔습니다. 11월, 아내의 무릎이 다시 나빠졌습니다. 정형외과도 가야 해요. 일주일에 3번, 서울 병원 통원, 휘발유값만 한 달에 상당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죽겠어요. 매일 차만 타고. 아내가 울었습니다. 양평 병원은 안 돼? 여기는 시설이 없어요. 큰 병원은 다 서울이에요. 현실이었습니다. 산속 전원주택, 경치는 좋지만 병원은 멀었습니다. 12월 어느 날, 제가 넘어졌습니다. 마당에 얼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으악, 쿵, 여보.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팔이 꺾였습니다. 병원 가야 해. 아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차를 타고 양평 병원으로 갔습니다. 골절입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세요. 결국 또 서울 병원. 깁스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집이 우릴 죽이려고 하네. 밤이 되면 두려웠습니다.
혹시 또 아프면 어떡하지? 119가 또 늦게 오면? 그 사이에 뭔 일 생기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기 사는 거 어때요? 좋긴 한데 병원이 문제죠. 우리 집도 작년에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119 오는 사이에 그 말에 섬뜩했습니다. 혹시 이사 생각은? 있죠. 근데 집이 안 팔려요. 전원주택은 잘 안 팔립니다. 다들 사고 싶어 하지 팔고 싶어 하지 않죠. 마을 사람의 말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팔아요.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서울로 가요. 병원 가까운 곳으로. 여기선 죽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팔자. 건강이 우선이야.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팔기로. 다음 날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집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네, 언제 한번 볼게요. 부동산 사장이 왔습니다. 집 안팎을 둘러봤습니다. 집은 정말 좋네요. 얼마에 생각하세요? 11억 드렸는데 한 8억 정도. 부동산 사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팔기 힘듭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너무 개인 취향이 강해요. 통유리, 대리석, 70평.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죠. 부동산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6억에 내놔도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6억이요? 11억 드렸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개인주택은 투자금 회수가 안 돼요. 남의 돈 수천억을 빌려주고 회수하던 내가 내 인생 마지막 자산이 반토막 나는 것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은행 지점장이 아니라 숫자도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1억을 들인 집 6억도 안 받을 수 있다니. 여보, 우리 망한 건가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고립이었습니다. 아플 때 도움받을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2022년 1월 집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호가 6억 원. 이 가격에도 안 팔릴 수 있어요. 부동산 사장의 말. 하지만 희망을 가졌습니다. 누군가는 사겠지. 매물 사진을 찍었습니다. 통유리창, 넓은 거실, 2층 구조. 사진으로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금방 팔리겠는데요? 아내가 기대했습니다. 그래, 곧 팔릴 거야. 1개월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한 통도 없었습니다. 사장님, 문의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홍보 좀 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안 팔려요? 요즘 전원주택 시장이 안 좋아요. 코로나 끝나면서 다들 서울로 돌아가려고 해요. 부동산 사장의 설명. 조금 기다려 보시죠. 3개월째 드디어 첫 방문객이 왔습니다. 50대 부부였습니다. 와, 집 정말 크네요. 경치도 좋고 기대가 됐습니다. 집안을 구경시켰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 정말 좋은데요? 하지만 마당을 보더니 300평이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가 힘들겠는데요? 나무도 많고.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스비는 얼마나 나와요? 겨울에 좀 나옵니다. 얼마요? 한 80만 원 정도. 80만 원이요? 부인이 놀랐습니다. 우리 못 살겠는데요?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4개월째 두 번째 방문객. 60대 은퇴 부부. 우리랑 비슷하네. 희망을 가졌습니다. 집 정말 좋습니다. 근데 병원이 너무 멀어요. 서울까지 1시간 반이요? 저희 지병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또 불발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문의는 2건뿐이었습니다. 사장님, 가격을 낮춰야겠어요. 5억 5천으로 내려볼까요? 해보시죠. 호가를 내렸습니다.
6억에서 5억 5천으로. 한 달 후, 세 번째 방문객, 40대 사업가. 투자 목적으로 보러 왔어요. 투자요? 네, 전원주택 임대 사업.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리석, 통유리. 이건 너무 개인 취향이에요. 임대로 내놓기엔 아무도 안 빌릴 것 같은데요? 관리비도 장난 아니고. 또 불발. 통장 잔고가 계속 줄었습니다. 가스비, 전기세, 관리비, 병원비까지. 여보, 이러다 파산해요. 아내가 떨었습니다. 가격을 더 내려야 해요. 부동산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5억으로 내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솔직히 5억도 쉽지 않을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0개월째, 네 번째 방문객. 집값이 많이 내렸네요? 뭔가 문제 있어요? 의심의 눈초리. 아니요, 급하게 팔려고. 금매면 더 깎아주시죠? 4억 5천이면 생각해 볼게요. 4억 5천이요? 11억 드렸는데요?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니죠. 시장 가격이 그래요. 방문객은 그냥 갔습니다. 2023년 1월, 1년이 됐습니다.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장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정말 팔기 힘듭니다. 왜요? 첫째, 너무 큽니다. 70평은 과해요. 둘째,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셋째, 병원이 너무 멀어요. 넷째, 대중교통이 없어요. 다섯째, 개인 취향이 너무 강해요. 부동산 사장이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요즘 전원주택 사는 사람들은 작고 관리 쉽고 병원 가까운 걸 원해요. 이 집은 정반대예요. 그럼 어떻게요? 4억 5천으로 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시간 걸릴 겁니다. 11억 투자, 4억 5천 매각, 6억 5천 손실. 여보, 우리 6억 날리는 거예요.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몇 달이 지나고 호가를 4억 5천으로 낮췄습니다. 이 가격이면 팔리겠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문의 2건, 방문객 1명, 계약 불발. 2023년 12월, 2년째 매물 상태. 여전히 팔리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전원주택은 원래 이래요.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요. 절망이었습니다. 내 35년 직장 생활 중 20년치 월급이 공중으로 증발했습니다. 그날 밤 70평 저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아름다운 산 풍경, 친구들이 부러워하던 통유리창. 이게 전부 감옥이었구나. 8억 들여 만든 대리석 바닥, 발도 제대로 못 붙이는 차가운 바닥. 11억으로 뭘 산 거지? 집을 샀나, 고통을 샀나?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요? 집은 안 팔리고, 돈은 계속 나가고, 우리 정말 망하는 거 아니에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으니까. 창밖에 별이 빛났습니다. 예전엔 낭만이었습니다. 지금은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죽겠구나. 팔지도 못하고, 갇혀서. 2024년 3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안 팔렸습니다. 여보, 우리 일해야겠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70살에 무슨 일을? 일이라도 해야 살죠. 이대로는 1년도 못 버텨요. 현실이었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70대 노인이 할 수 있는 일. 경비, 청소, 주차관리. 경비원 모집 월 100만 원.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라도 해야겠어.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일할 수 있으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은행. 다녔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나이가 있으시긴 한데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새벽 6시 출근입니다. 합격했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경비실로 출근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허리 90도로 인사하셔야 해요. 선배 경비원이 가르쳤습니다. 입주민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리를 숙였습니다. 차가 지나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또 허리를 숙였습니다. 1시간에 몇십 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 익숙한 차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이 멈췄습니다. 차 안의 사람. 35년 전 제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아, 지점장님? 그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뵙네요. 어색한 침묵. 그가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무너졌습니다. 여보, 못하겠어. 너무 창피해. 아내가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살아야죠. 다음 날도 출근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익숙해졌습니다. 수치심도 무뎌졌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접어야 했습니다. 아내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월급 60만 원, 두 사람 합쳐 160만 원, 연금 300만 원 합쳐 월 460만 원.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집 유지비가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가스비, 전기세, 정원 관리비 다 합치면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버는 돈이 있어 아끼면 살 수 있습니다. 70평 저택에 앉아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8억 들인 주방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네. 쓸쓸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집이 내 인생을 집어삼켰구나. 2025년 1월 경비 생활 1년째. 집은 여전히 안 팔렸습니다. 호가를 4억까지 내렸지만 문의조차 없었습니다. 사장님, 포기하세요. 이 집은 안 팔립니다. 부동산 사장의 선고. 갇혔습니다. 11억 들인 감옥에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영하의 날씨. 거실 난방은 꺼뒀습니다. 침실 하나만 전기장판으로 버팁니다. 컵라면에 물을 부었습니다. 70평 저택에서 나는 오늘도 컵라면을 먹습니다. 8억 들인 대리석 바닥. 발이 시려 맨발로 못 걷습니다. 통유리창은 에어캡으로 덮여 있습니다. 마당은 잡초로 뒤덮였습니다. 나무 30그루는 방치됐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70세의 아침입니다. 저녁 7시. 아내가 편의점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김밥 가져왔어요. 둘이서 김밥을 나눠 먹습니다. 말없이 어느 주말 오후 거실에 앉아 있는데 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중년 부부가 내렸습니다. 여보, 여기 괜찮은데? 경치 정말 좋네요. 부부가 우리 집을 둘러봤습니다. 드디어 살 사람이 온 건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은퇴하면 전원주택 살려고요. 이 집 매물 맞으시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정말 멋진 집이네요. 통유리창 좋고 마당도 넓고. 여자가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에 가득한 희망, 설렘, 꿈. 혹시 들어가 보셔도 될까요? 아, 네.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을 보며 감탄하는 부부. 여보, 여기 정말 좋다. 우리도 이렇게 살자. 주방을 둘러보는 그들. 시스템 키친 완전 최고네요.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부. 침실 진짜 넓어요. 베란다에서 경치 보면 천국이겠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5년 전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감탄했습니다. 똑같이 꿈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부부가 내려왔습니다. 사장님,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4억입니다.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저희 퇴직금이랑 아파트 팔면 충분히 되겠는데요? 남자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 살자. 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저기, 사장님. 입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 사지 마세요. 겨울엔 가스비가 100만 원 나옵니다. 여름엔 전기세 폭탄입니다. 300평 마당은 지옥입니다. 병원은 너무 멉니다. 이 집은 안 팔립니다. 당신들 인생 망칩니다.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이라도 팔아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네.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아, 아닙니다. 좋은 집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연락드릴게요. 부부가 돌아갔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우리도 당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속이잖아.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부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곳으로 결정했어요. 역시 안 팔렸습니다.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여러분,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는 11억으로 감옥을 샀습니다. 전원주택의 꿈을 샀다가 인생을 잃었습니다. 제발 아파트에 사세요. 30평이라도 따뜻한 곳에 사세요. 병원 가까운 곳에 사세요. 70평보다 7평이 낫습니다. 경치보다 편의성입니다. 낭만보다 현실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오늘도 저는 70평 저택에서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웁니다. 패딩을 입고 잠듭니다. 이 집이 제 무덤이 될 겁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30평 아파트를 절대 팔지 않을 텐데 창밖의 눈, 더 이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원주택의 진실입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